7장 간격 효과. 노력의 총 양이 같더라도 학자들은 학생들의 시작점과 끝점을 놓는다. 혜성같이 등장한 천재 학자. 1921년에 모두가 잠든 어느 밤, 오토 레비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계시와 같았다. 40 중반의 나이였던 그는 꿈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라츠 대학 실험실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매달려 살던 레비는 꿈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꾸는 도중에 자신이 그토록 찾던 문제의 답이 풀린 것이다. 레비는 잠에서 바로 깨어나 불을 켜고 종이 쪼가리에 자신이 본 실험 결과를 적었다. 그러고는 다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레비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대충 휘갈겨 쓴 글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이 무슨 답을 발견했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마치 아무도 뜻을 모르는 쐐기 문자와 같았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레비의 침대에 행운의 여신은 다시 찾아와 레비가 실험 결과를 다시 베껴 적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다시 눈을 뜬 레비는 이번에는 7년 동안 매달렸던 자신의 연구 과제의 답을 우아하게 기록했다. 레비는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곧바로 일어나 실험실로 향했다. 그러고선 꿈에서 발견한 방법대로 개구리의 심장을 이용해 간단한 실험을 시작했다. 행운의 여신이 알려줬던 답은 모든 학자들이 설득될 만큼 단순하면서도 명쾌했다. 레비는 2마리의 개구리에서 심장을 떼어냈다. 하나의 심장은 신경을 절단하지 않았고 다른 하나의 심장은 연결된 신경까지 제거했다. 다음으로 레비는 체의 과연분 농도가 같은 용액을 링거에 채워 2개의 심장의 튜브로 연결했다. 이렇게 하면 분리된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레비는 첫 번째 심장의 미주신경을 자극했다. 미주신경은 심장의 기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에 자극을 주면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몇 분 후 레비는 첫 번째 심장에 주입했던 링거액을 미주신경이 붙어있지 않은 2번째 심장에도 넣어 보았다. 그랬더니 2번째 심장 박동 역시 느려졌다. 마치 있지도 않은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 박동이 약해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어느 학자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생리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 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 전류로 다른 신경이나 장기들의 기능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틀렸다. 전기가 아닌 화학적 신호로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혀낸 것이다. 레비의 발견은 너무나 명쾌했지만 그러나 명쾌하지 않은 건 레비의 발견 과정이었다. 레비는 어떻게 이 위대한 노벨상의 답지를 발견했는가? 학자들의 레비의 발견 과정을 분석할수록 미스터리로 빠져들었다. 레비는 과거 연구의 평범한 수준을 갑자기 훌쩍 뛰어넘는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리라 암시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전에 내놓았던 논문들은 훌륭했지만 모두의 탄성을 자아낸 개구리의 실험처럼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대학 교수였으며 적당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던 많은 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갑자기 행운의 여신이 그의 침대를 노크하기 전까지 레비는 학계에서 누구보다 평범했다. 일주일에 5 강좌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종의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던 평범한 남자에게 왜 행운의 여신이 갑자기 찾아온 걸까? 왜 노벨상 같은 세계 최고의 수상이 예견되지 않았던 남자에게 찾아온 걸까? 하버드를 뛰어넘는 힘.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무엇이 하버드를 넘어 노벨상이라는 가장 강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가에 대해 수천 편의 학술 논문들을 쌓고 있다. 한 예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언제 복습하면 좋은가에 대한 논문만 400여 편이 넘는다. 이 많은 연구 속에 학자들이 추적하는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그곳에서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가장 완전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식들이 노벨상의 씨앗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심리학 권위자인 해리 바릭은 10여 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단어 학습의 지속과 간격 효과를 발표했다. 바릭은 2 그룹으로 학생을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사회가 흔히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방식대로 1년 정도의 시험 기간을 잡고 2주마다 26회에 걸쳐서 학습한 것을 암기하게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 바릭은 모험을 시도했는데 무려 4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첫 번째 그룹과 똑같이 26회에 걸쳐 암기하게 시켰다. 바릭이 이 장시간의 연구에서 풀고자 한 질문은 이것이다. 한 분야에 대한 오랜 기간의 학습이 집중학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바릭의 10년 연구의 결과를 보기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이 학습한 총 시간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두 번째 그룹이 더 길게 한 분야를 잡고 있었을 뿐이다. 게다가 첫 번째 그룹이 2주에 한 번 적절한 시기에 학습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 보자면 겨우 2달에 한 번씩 학습을 이어나가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무모해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바릭이 발견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2주 간격으로 26회, 딱 평균적인 시험 공부에 익숙했던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학습한 것의 겨우 절반 수준인 56%만 기억했고 2달에 한 번씩 그러나 학습 기간을 늘린 학생들은 무려 76%를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의 허를 찌른 연구 결과에 가장 당황한 것은 정작 바릭 본인이었다. 누가 예상했겠는가? 정작 이 연구에 10년을 쏟아부은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달이 지나면 다 까먹을 줄 알았다. 바릭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한 분야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가가 노력의 총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초반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사회가 만들어주는 배지에 취해 있을 때 적당한 곳에 흘러 들어간 학생들이 끝까지 시동을 끄지 않는다면 누가 더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를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버드의 가장 빛나는 지식들도 졸업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절반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보다 노력의 정도가 같더라도 얼마나 장기간 그 분야에 몸을 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건의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이것을 간격 효과라고 부른다. 간격 효과는 당신이 어느 분야에 있던 간에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통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간격 효과를 보다 의미 있게 테스트해 보자. 교육학자인 론다 레더스 디블리는 미국에서 중간 정도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남 일리노이 주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대 학생처럼 사고하는 법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사회, 문화, 법률 등 6분야의 논문식 과제를 한 학기 동안 완성해야 했다. 디블리는 날카롭게 날이 선 대학생들의 지성을 기대했지만 그녀가 있던 곳은 하버드대가 아닌 남 일리노이 주립대였다. 남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들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베껴 요약본 수준에 불과했고 논문 주장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잠깐 우리는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결론을 알고 있다. 10여 개에 달하는 과학 분야에서 선정한 100여 가지 서로 다른 사례를 훑는 것보다 한 분야, 예를 들면 암의 발병 원인이나 가난 또는 스트레스를 깊게 탐구함으로써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디블리가 황량한 남 일리노이 주립대에 심으려는 교훈 또한 이것이다. 하버드대에서 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기준과 빠른 선발 과정을 위한 시험으로 많은 아이들의 불을 꺼버렸던 것을 잠시 중지시켜 보자. 디블리는 남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들의 끝점을 늘려보기 시작했다. 논문을 파고드는 시간은 이전과 모두 같았다. 단 한 가지 바뀐 조건이 있다. 디블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교훈을 모두 녹여내기로 했다. 긴 한 학기 동안 단 하나의 주제에 단 하나의 논문식 과제를 새로 맡겨보자. 그리고 디블리는 한 주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한 도구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각자의 주제에 대해 관찰 일기를 써야 했는데 디블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확인한 출처의 교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2. 출처의 내용에 본인은 동의하는가? 3. 그렇다면 출처의 내용의 일관성은 어떤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디블리가 한 주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요구하자 학생들은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디블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남겼다. 남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들은 예상 외로 학술지의 학문적 논의를 시작해도 될 만큼 전문가 집단의 권위 있는 문체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디블리가 설계한 것 또한 바리게 실험처럼 학생들의 노력의 총 양은 같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학생들이 한 주제만 깊게 파고들자 학생들의 학문을 향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첫 번째 실험을 수행하던 여러 주제를 사고한 학생들은 디블리 스스로도 바뀐 것이 전혀 없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한 학기 내내
한 주제를 고민했던 학생들에게 디블리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한 주제에 대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연구 자료를 찾게 되고 그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생이 먼저 발표를 했다. 이제 나는 어떤 교수가 말하는 것들에서도 과연 그게 정말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권위 있는 학술지를 무조건 다 믿을 필요는 없구나를 알게 되었다. 한 주제를 깊게 질문하고 생각하면 더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남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무슨 변화가 만들어진 걸까? 무엇이 노벨상을 이끄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마침 남 일리노이 주립대의 한 학생이 이제 막 학술지를 보고 권위 있는 교수들의 논문 뭉치들 사이에서 결점을 찾아냈다. 학생의 표정은 통쾌한 표정이었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알고 봤더니 초보자나 씀직한 의미 없는 논문들이 실렸지 뭡니까? 이 정도의 논문이라면 이 분야에 갓 발을 담근 친구들에게나 추천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인 어느 대학 학생들이 한 분야의 가장 깊은 이해를 만나기 시작했다. 간격 효과가 벌리는 성공의 격차. 오토 레비는 와인잔이 흔들리는 우아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보고 자란 대로 와인잔을 음미할 만한 예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레비의 콧수염은 갈수록 매력적으로 자랐고 그가 쓴 동그란 안경은 지적이기보다는 예술가의 모습에 가까웠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인문학을 특히 사랑했는데 그가 제일 못했던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었다. 당연히 레비는 자신이 평생 동안 빠져들 만한 분야는 예술 분야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하길 바랐고 오토 레비는 아버지의 장시간 설득 끝에 의과대학의 입학장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의대에 진학한 레비는 학년 전체를 학사 경고 수준까지 까먹었고 그는 주로 오페라 극장과 미술 갤러리 그리고 박물관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집에 배달된 것은 유급을 알릴 만한 성적표였다. 그는 지난 21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레비도 모른다. 레비를 다시 의과대학에 앉혀보자. 레비는 졸업 논문을 내야 했고 연필을 들기 시작했다. 당시 양리학자들은 개구리 심장을 해부해서 미주 신경 분포를 막 발견해낸 시점이었다. 자유로운 영혼인 레비를 저명한 양리학자인 요한 슈미드베르크가 맡고 있었는데 개구리의 심장을 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던 실험을 탐구하던 중 레비는 처음으로 양리학에 흥미를 느꼈고 덕분에 그는 비로소 적절한 의과대학 논문과 함께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상인의 집안은 권위 있는 의사 오토 레비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잠깐이었다. 의사 레비는 결핵과 폐렴으로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환자들을 보고 의과대학 연구실로 도망쳤다. 그리고 개구리 심장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할 때 그의 나이는 25이 지나가고 있었다. 1898년 이후의 레비를 다시 조사해 보자. 레비는 6년 동안 포도당 신진대사와 당뇨병 그리고 심장 기능에 대한 연구를 개시했다. 생리학 중심이 영국으로 이동하자 레비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구리 심장이란 단 하나의 주제를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가드너가 미소 지을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품게 된다. 잠시 1898년으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이 주제를 바라보도록 하자. 1842년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카를로 메테우치는 동물의 근육에서 전류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자 전기 생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고 당시 학계는 우리 몸의 신경이 전기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게 된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르면서 이 이론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관찰되었다. 우리 몸의 신경에 전기적 작용이 일어나면 양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현실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경세포의 이동은 전기가 아니라 화학적 작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자,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23년을 풀어보자. 만약 이 질문에 당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매달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 최초의 노벨상 시상식에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춰버렸다. 당장 표면상으로 관찰되는 것은 몸 안의 전류였고 단 하나의 질문을 화학작용에 대한 탐구로 의미 있게 파헤치기보다 마테우치가 만들어둔 전기 생리학이라는 분야에 다들 쉽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레비는 그곳에 교훈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연구실에 들어온 레비는 7년 뒤인 1905년 에세린이란 물질이 부교감 신경 자극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이 화학 물질을 분비할 가능성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난 1912년에는 심장의 강심제 작용과 칼슘 그리고 다른 약물 효과들이 미주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미주신경의 아세트콜린 화학 물질 방출에 대한 발견으로 앞으로 전개될 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1920년 레비는 꿈에서까지 실험을 하게 된다. 의과대학 졸업을 위해 처음으로 활짝 열었던 개구리 심장이 어떻게 화학적 작용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레비는 한 주제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완성했다. 나는 여기서 간격 효과가 성공을 얼마나 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레비만 신경이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하다. 레비는 천재가 아니다. 학창시절 과학을 못했던 레비가 반대로 인문학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그는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양리학과 생물학과는 전혀 상관없던 분야들로 소진해 버렸으며 화학적 작용은 학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던 가설 중에 하나였다. 1914년 양리학자 헨리 데일은 레비보다 먼저 아세틸콜린의 존재를 발견했고 그것이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주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은 교감 신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었다. 이 강력한 증거 두 개를 손에 쥐고도 데일은 딱 거기까지만 파보고 멈춰버렸다.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데일은 전쟁과 관련된 학문 연구에 빠져버린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전쟁 연구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교육학자들은 냉정하게 헨리 데일과 오토 레비의 시작점과 끝점을 놓는다. 레비는 25살에야 미주신경에 대한 질문에 빠져들었지만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레비는 23년
그리고 헨리 데일은 몇 년을 연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손을 털어버렸다. 물론 데일은 양리학에 대해 한평생 매진해 왔다. 레비처럼 예술에 한눈 팔지 않았으며 그의 두뇌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발견할 만큼 명석했다. 하지만 왜 거기까지였을까? 성공 곡선을 그려봤을 때는 당연히 헨리 데일의 빛나는 곡선이 모든 빛을 가져갔어야 했다. 하지만 저 어두운 곳에서 계속 불을 밝혔던 자신이 예술가인 줄 알았던 한 양리학자가 뒤늦게 조용히 그 공을 가져가 버렸다. 데일이 주도했어야 할 개구리 실험에 대해 오늘날 학자들의 평이 달렸다. 헨리 데일은 바로 눈앞의 퍼즐을 완성할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더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이다.